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제3장 네트워크 보안 기초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보 보안을 이야기하면 바로 해킹을 떠오를 정도로 정보 보안과 네트워크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전공 과목에서 네트워크 개론을 이미 학습했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개론을 배우지 않고 네트워크 보안을 배우는 것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장에서는 네트워크 기초를 이미 학습했다는 것을 전제로 기초 부분은 대략적인 내용만 언급하고 보안적인 요소를 중점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 기초를 설명하기 시작하면 한 학기 내내 그 부분만 해도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네, 이 장의 학습 목표는 네트워크 보안 기초와 OSI 7레이어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요. 네트워크 기반의 해킹 기술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네트워크 패킷 분석 기술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내용은 네트워크 보안 기초 부분이 있고요. 계층별 보안 프로토콜을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네트워크 기반 공격 유형 및 취약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키워드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트워크의 기초 지식은 기본적으로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정보 보안에 있어 가지고 네트워크 영역은 워낙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다 못하면 다음 주까지라도 네트워크 부분을 좀 세심하게 다루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트워크 보안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조직의 네트워크 및 네트워크 접근 가능한 리소스에 대한 공격을 방지하는 정책 실행 기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네트워크에 접근 가능한 리소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대표적인 게 사람이겠죠. 네트워크에 접근하는 사람. 그리고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라든가 뭐 시스템, 이런 네트워크에 접근 가능한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우리는 리소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리소스에 대한 공격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 공격을 방지하는 정책 실행 기술들을 우리가 네트워크 보안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권한 밖의 네트워크와 네트워크로 접속 가능한 자원에 접근할 때 네트워크 관리자가 사용하는 컴퓨터 네트워크 하부 구조에서의 기본적인 설비 또는 방책이다. 자, 권한 밖의 네트워크라고 하면 보통 인터넷망 같이 좀 안전하지 않은 곳에서 접근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네트워크에 접근 가능한 자원에 접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외부에서 내부로 접근한다든가 또 여러 가지 조직에 있는 어떤 사람이 네트워크에 접근해서 우리 서버에 접근한다든가 그러면 그 사람이 과연 권한이 있는 사람인지 또 외부에서 들어오는 패킷이 안전한 패킷인지 정상적인 패킷인지 악성 코드가 있지는 않은지 또 해킹은 아닌지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하고 관리 감독을 해야 하는 기본적인 설비 또는 방책을 의미합니다. 네, 다음은 공격자가 TCP/IP 등 통신 프로토콜의 다양한 취약점을 이용하여 허가되지 않은 네트워크 자원에 접근하거나 그 자원을 파괴하거나 또는 그 자원의 사용을 방해하는 것을 방어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앞으로 배울 여러 가지 이제 통신 프로토콜이 있는데요. 이런 통신 프로토콜은 다양한 취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격자는 이런 취약점을 이용해서 네트워크에 접근을 하고 공격자이기 때문에 자원을 파괴하려고 하겠죠. 그리고 허가받은 사람이 그 자원을 사용하는 것 자체를 방해하려는 목적이 있죠.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컴퓨터 우리 네트워크 관리자는 방어를 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네트워크 보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네트워크 보안의 중요성입니다. 자, 네트워크의 모든 부분이 공격이나 불법 행위의 대상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네트워크 보안을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이겠죠.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연결된 리소스를 위협으로도 방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죠. 네트워크 자체를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되겠지만 보호하는 것보다는 거기 네트워크에 중요한 서버라든가 뭐 어플리케이션이라든가 데이터베이스 뭐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네트워크를 보완함으로부터 그 연결된 리소스를 같이 보완하는 그러한 효과가 있습니다. 자, 승인받지 않은 사람이나 프로그램이 네트워크와 네트워크에 연결된 디바이스 접근하는 것을 막는 데 사용하는 그 툴과 작업으로 구현한다. 자, 여기서 불법적인 그런 공격이라든가 접근을 막는 툴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가 보안 장비라고 하는 보안 솔루션, 보안 시스템 이런 것들이 우리가 툴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작업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뭐 취약점을 분석한다든가 취약점 점검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작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네트워크 보안의 목표죠.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공격으로부터 네트워크와 어플리케이션을 보호하여 정보의 가용성, 기밀성, 무결성을 보장하는 것. 이게 정보 보안의 목표이자 네트워크 보안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OSI 참조 모델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OSI 참조 모델은 이미 네트워크 개론 시간에 아마 다 배우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국제 표준화 기구인 ISO에서 만든 네트워크 표준 모델입니다. 우리가 흔히 OSI 7레이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모델은 프로토콜 스택이라는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자, 통신을 행할 때 몇 개의 프로토콜이 개청화되어 있는 구조인데요. 이런 식으로 그 1계청, 물리계청부터 어플리케이션 계청까지 이런 식으로 개청화되어서 효율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스택 구조는 통신에 필요한 모든 프로토콜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프로토콜 그룹이라고 이렇게 칭할 수 있고요. 데이터 인캡슐레이션은 우리 교재에 110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요. 거기에 왼쪽에 있는 컴퓨터가 보이시죠? 왼쪽에 있는 컴퓨터에서 데이터가 아래 계층으로 내려갑니다. 그때 오른쪽에 H6, H5 보이시나요? 이게 이제 헤드라고 하는 부분이 붙어가면서 하나씩 H6이 됐다가 H5, H4 이렇게 헤드가 하나씩 붙어가지고 내려가고요. 이게 전송 매체를 통해 가지고 다른 쪽으로 넘어갔을 때 그 이제 전송을 받는 쪽 컴퓨터에 가면 오른쪽에 헤드가 하나씩 떨어지면서 결국은 첫 번째 보내고자 하는 데이터가 받는 컴퓨터로 전송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캡슐화돼서 들어가서 캡슐이 하나씩 붙어가 들어가서 반대편에서 캡슐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을 우리가 데이터 인캡슐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자, end-to-end, peer-to-peer. 여러분 P2P 방식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면 각각의 계층에서 이렇게 연결되는 구조, 각각의 구조로 연결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P2P 방식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층 네트워크 모델의 장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부분으로 단순화하였다. 이 전체적인 네트워킹이죠. 네트워크 커뮤니케이션을 이렇게 7개 계층으로 부분으로 나눔으로써 단순화시켰다 하는 장점이 있고요. 네트워크의 표준화입니다. 이렇게 표준화시킴으로써 여러 가지 컴퓨터 회사라든가 네트워크 회사 또 뭐 보안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회사, 보안 장비를 개발하는 회사, 네트워킹 장비를 개발하는 회사가 우리나라 기업이 개발한 장비가 미국 컴퓨터에도 맞고 미국 컴퓨터에서 개발한 미국 회사에서 개발한 네트워크 카드가 우리나라 컴퓨터
환경에서도 적용이 가능한 이유가 이런 네트워크의 표준화를 통해서 구현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네트워크의 모듈화 라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표준화를 하기 위해서 모듈화를 했기 때문에 또 표준화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를 각각 물리, 데이터, 네트워크, 트랜스퍼, 세션, 프레젠테이션, 어플리케이션 이런 형태로 모듈화를 시켜놨기 때문에 표준화하기도 쉽고 거기에 그 모듈에 해당되는 여러가지 프로토콜을 서로 간에 통신하기가 수월해진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인터로퍼러블 테크놀로지입니다. 예, 이 개념은 각각의 계층에서 생기는 여러가지 변화들이 있어요. 업그레이드도 되고 업데이트도 되겠죠. 각각의 이런 변화가 다른 계층에 영향을 서로 미치질 않는다는 겁니다. 상호 통신도 되고 효율적인 데이터 이전도 되지만 그 어떤 영역에서의 발전하는 변화 이런 것들은 다른 영역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 영역만으로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Accelerator Evolution 이것도 마찬가지 개념, 비슷한 개념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개선시키는 각각의 컴포넌트들이 다른 컴포넌트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스스로 학습하고 개선시켜 나갈 수 있다 라고 하는 개념이 Accelerator Evolution입니다. 학습 및 트러블슈팅. 네, 그래서 이 모듈별로 우리가 처음에 이 OSI 7계층을 개발할 당시에 여러가지 또 문제점도 있었겠죠. 하지만 여러 해를 거치면서 트러블슈팅이 일어나고 각각 이 모듈에서의 개선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이 전체적인 네트워크가 효율적으로 발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계층별 장비를 분류해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보안을 하는 측면에서는 아주 좀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앞으로 보안 장비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실 텐데요. 그 장비가 어느 계층에 속하는 장비인지를 알아야지 나중에 네트워크에 실제로 배치를 한다든가 할 때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첫 번째 계층인 이 물리 계층에 해당되는 장비들을 우리가 보면요. 일반적인 우리 뭐 UTP 케이블이라고 하죠. 그런 케이블, 허버, 예, 우리가 이건 보통 더미 허브라고 하는데요. 요즘에는 모두 다 스위치라고 하는 걸로 바뀌었지만 이전에는 그냥 연결만 시켜주는 물리적으로 연결만 시켜주는 형태의 허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리피트는 우리 UTP 케이블이 선이 지금 한계가 한 120m, 한 100m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길이가 넘어가면 신호가 이제 약해져 가지고 데이터가 통신이 안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데요. 그럴 때 리피트를 사용해서 신호를 증폭시켜주는 증폭기입니다. 그래서 물리 계층에 해당되는 장비들이다. 자, 데이터 계층은 우리가 뭐 휴대폰도 있고 또 컴퓨터에 여러 노트북에 꽂혀가 있는 네트워크 카드가 있어요. 이 랜 카드는 데이터 링크 계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 브릿지는 아까 리피트는 증폭해주는 역할을 하지만 이 브릿지라는 것은 두 개의 네트워크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을 우리가 브릿지라고 합니다. 자, 스위치는 아까 허버가 약간 진화한 장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허버 같은 경우에는 100메가짜리 허버에 10대의 컴퓨터가 연결되면 이 100메가를 가지고 10대가 나누어 쓰지만 이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100메가 스위치라고 하면 각각의 컴퓨터가 각각의 100메가씩
나누는 게 아니고요. 각각의 100메가씩 이렇게 할당되는 그런 형태의 를 우리는 스위치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네트워크 계층입니다. 네트워크 계층에서는 라우터라고 하는 장비가 있는데요. 우리가 원격에서 우리가 집에서 뭐 네이버라든가 또 구글 같은 데 접속을 할 때 이 서버들은 다 미국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고 홍콩에도 있고 아마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런 네트워크를 찾아갈 때 우리가 라우터를 통해서 원격지 통신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자, 네 번째 트랜스포트 계층입니다. 우리가 흔히 L4 스위치라고 하는데요. 이 스위치는 일반적인 데이터를 분배해주는 역할 외에도 부하를 분산한다든가 어떤 그 미러링을 해서 양쪽 그 패킷을 복제를 한다든가 또 한쪽 패킷이 부하를 받으면 다른 패킷으로 다른 포트로 이렇게 전송해 준다든가 분산을 해 준다든가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L4 스위치입니다. 자, 5계층, 6계층은 어플리케이션의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관련 장비는 현재 표시되고 있지 않고요. 어플리케이션 쪽에서는 우리가 L4 스위치라는 게 있어요. 이 L4 스위치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연결시켜주는 스위치인데요. 어플리케이션별로 할당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홈페이지가 있는데 거기에 동영상을 트는 쪽이 있고 또 이미지를 그림을 보여주는 게 있고 또 한쪽은 어떤 데이터를 처리하는 곳이 있다면 동영상을 요청하는 요구가 있으면 A라는 포트로 보내줘서 동영상 서버가 접속되도록 하고요. 또 그림을 보겠다라고 하는 요청이 오면 B란 두 번째 포트로 연결해서 그림 서버로 이미지 서버로 연동시켜 주고요. 또 내가 데이터를 액세스하겠다 하면은 데이터베이스 서버로 연결시켜 주는 그런 이제 스위치 역할 자체를 이 L4가 어플리케이션의 어떤 요구 조건을 보고 패킷을 보고 어플리케이션을 할당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L7 스위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계층별로 할당되는 지금 분류되어 있는 이 장비의 종류 좀 숙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OSI 7계층을 모형을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요. 트랜스포트 계층, 즉 4계층을 중심으로 요 아래를 우리가 하위 계층이라고 하고요. 요 위쪽을 상위 계층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네, 이 그림은 OSR 7계층을 잘 표현한 모형입니다. 두 장비 간의 통신 상태를 계층별로 아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이는 중계 노드라고 하는 이런 장비들이 라우트를 뜻합니다. 앞선 시간에 우리 계층별로 장비 배우셨죠? 그때 라우트가 몇 계층 그 장비였죠? 네, 3계층 네트워크 장비였죠. 그래서 현재 3계층 통신을 모형으로 그려두고 있고요. 이게 라우터 통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2계층 통신이다 한다면 스위치 통신이 될 거고 1계층 물리 통신이다 하면 우리가 허브 케이블로 바로 연결시키는 뭐 그런 형태가 1계층 통신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각 계층별로 특징을 좀 알려드릴 텐데요. 여러분들이 네트워크 개론에서 이미 배우셨다고 보고 빠른 속도로 특징만 간단하게 알려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리적인 계층은 실질적으로 정기적 물리적 세부사항을 정의한다. 예, 그리고
데이터 비트를 전송하는 계층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크게 회선 교환과 메시지 교환, 패킷 교환 방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회신 교환은 이미 전용 연결 경로가 미리 설정이 되어 있는 경로입니다. 그래서 그 미리 설정된 경로로 데이터가 전달되는 그런 형태가 회선 교환 방식이고요. 메시지 교환 방식은 중간에 컴퓨터가 들어가서 단말에서 단말까지 메시지 형태로 보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경로를 회선 경로를 해서 미리 정해진 게 아니고요. 어떤 메시지에다가 이렇게 헤더 주소를 목적지 주소를 달아가지고 찾아가는 형태가 메시지 교환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패킷 교환은 지금 현재 가장 많이 쓰는 통신 방식인데 우리가 보내고자 하는 데이터를 패킷, 작은 블록의 패킷 형태로 잘라가지고 효율성 있는 경로를 찾아서 전달하고 우리가 그 목적지에 가서 그 잘라진 패킷들을 다시 재조합해가지고 사용하는 그런 방식이 패킷 교환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리계층을 그림으로 잠깐 보면요. 이 데이터 계층에 있는 데이터 단위가 물리계층으로 내려갈 때 이런 비트 단위의 데이터로 바뀌게 되고요. 이 비트 단위는 우리가 물리적인 전기선을 통해서 전송이 되고 이 전기선을 통해 전송이 된 이 비트를 다시 데이터로 바꿔서 데이터 계층에서 이렇게 바뀌어서 통신이 가능하게끔 하는 방식이 물리계층의 동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데이터 링크 계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리적 링크를 이용해서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전송하는 계층이다. 우리가 앞서 물리 계층은 비트 단위로 전송을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그 비트 단위로 전송하기 위한 그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트워크 계층에서 데이터 단위라고 하는 패킷이 데이터 링크 계층으로 전송이 되고요.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는 네트워크 계층에서 받은 데이터에다가 트레일러와 헤드를 붙여서 프레임이라는 걸 구성을 합니다. 이 프레임을 다시 비트 단위로 만들고요. 얘를 수신척으로 전송을 합니다. 수신척에서는 송신척으로부터 받은 요 비트를 데이터 링크 계층으로 올려보내면요. 데이터 링크 계층에는 송신척에서 보낸 그 프레임을 다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석된 이 프레임에서 달고 왔던 트레일러와 헤드를 제거를 하게 되죠. 제거하게 되면 송신척에서 송신척 네트워크 계층에서 보내고자 했던 데이터 단위의 패킷을 그대로 수신척으로 전송하게 됩니다. 이런 흐름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그런 데이터 링크 계층은 전송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네트워크 계층입니다. 이 네트워크 계층은 여러 개의 노드를 거칠 때마다 경로를 찾아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우리가 인터넷으로 네이버에 접속을 한다고 보면 이 네이버 서버는 뭐 우리나라에도 있을 수 있고 홍콩, 저기 미국, 전 세계에 아마 여러 군데 서버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최적의 경로를 찾아서 가장 빠르게 접속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이 네트워크 계층의 역할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다양한 길이의 데이터를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달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전송 계층이 요구하는 QoS를 제공하기 위한 여러가지 기능적, 절차적 수단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 전송 계층에서는 빠르고 안정적이고 데이터 전송을 요구를 하겠죠. 그러기에 필요한 여러가지 기능적 절차적 수단을 제공하는 곳이 네트워크 계층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대표적인 장비가 라우터고 거기에 해당되는 프로토콜은 IP,
ICMP, RIP, OSPF, BGP 이런 프로토콜이 여기에 해당되는 이 계층에 해당되는 프로토콜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송신석에서 데이터를 수신촉으로 전송하는 경로를 한번 그림으로 보시면 전송계층에서의 데이터 단위를 우리는 세그먼트라고 합니다. 네, 이 세그먼트 단위의 그 데이터가 네트워크 계층으로 내려오면 그게 그 세그먼트가 패킷이 됩니다. 이 패킷이라는 것은 전송에서 받은 세그먼트에다가 헤드를 붙여요. 이 헤드에는 IP 주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송신지 주소와 수신지 주소가 포함되어 있는 헤드를 붙이고요. 그것을 다시 앞전에 공부했던 우리 데이터 링크 계층으로 내려가면 곧 프레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만들어진 이 패킷에다가 또 트레일러를 붙이고 또 헤드를 붙이면 그게 곧 프레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OSI 7계층 중에 이 트레일러가 붙는 곳은 어느 계층일까요? 네, 데이터 링크 계층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중요한 내용이니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패킷이 되고 그게 프레임이 되어 가지고 물리 계층을 통해서 우리 수신촉으로 전송되고 나면 다시 붙였던 트레일러와 헤드를 떼고 위에 계층으로 올려주고요. 패킷도 이 네트워크 계층에서 마찬가지로 이 패킷에서 붙였던 헤드를 떼어 가지고 세그먼트로 만들어서 다시 우리 수신척 전송 계층으로 올려주는 방식으로 데이터가 전송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송 계층은 TCP와 UDP와 같은 프로토콜과 관련된 계층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역할을 합니다. TCP는 오류 복구와 흐름 제어 등의 기능이 있어서 신뢰성이 있는 데이터를 전송하게 되는데요. 네트워크 계층에서는 전송되는 데이터와 실제 운영체제의 프로그램과 연결하는 연결 통로로 보시면 되고요. 대표적인 프로토콜로 TCP가 있습니다. TCP는 두 장비 송신척과 수신척 간의 데이터를 전송하는 데 있어서 오류 복구와 흐름 제어를 기능을 넣음으로써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전송한다. 즉, 두 노드 간의 연결을 지향한다 해서 연결 지향성 프로토콜이라고 합니다. 자, 이 계층에서 중요한 개념이 포트라는 기능이 나오는데요. 이 포트는 보안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시스템에 도착한 패킷이 응용 프로그램과 통하는 통로 번호 같은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시스템의 어떤 기능을 보호하고 응용 프로그램에 있는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그 시스템이나 응용 프로그램에 접근하는 여러가지 패킷들을 제어하게 됩니다. 그때 필요한 알려진 접근을 허용한 포트로만 들어오는 패킷만 허용을 하고 나머지 포트는 모두 차단함으로써 시스템을 보호하고 응용 프로그램을 보호하는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전송계층에서 전송계층 송신측에서 수신측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과정을 잠시 보겠습니다. 자, 세션 계층에서 우리가 데이터 단위를 메시지라고 하는데요. 이 메시지가 전송 계층으로 넘어오면서 이렇게 여러 개로 이렇게 분리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분산을 시키고요. 각 분리된 데이터에 헤드를 붙여서 하나의 세그먼트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 각각의 세그먼트를 네트워크 계층으로 전송하게 되고 이 네트워크 계층에서는 이 세그먼트에 또 헤드를 붙여서 패킷을 만들어 가지고 수신촉으로 이렇게 전송하게 됩니다. 수신측에서는 그 패킷에서 헤드를 띄어내고
세그먼트를 만들어 가지고 전송 계층으로 올리고요. 그 전송 계층에서는 각각 분리돼서 온 세그먼트들에게 해서 헤더를 또 분리해냅니다. 헤더를 분리해내고 이 데이터들을 합쳐서 데이터 단위로 만들어서 이 메시지라는 단위로 만들어서 세션 계층으로 전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송 계층의 대표적인 프로토콜인 TCP가 이 그림에 있는 것처럼 이 노트북과 서버 간의 두 장비 간의 연결을 지향하는 연결 지향성 프로토콜입니다. TCP에 연결하는 과정을 우리가 3-way 핸드쉐이킹이라고 하는데요. 이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책에도 교재에도 나와 있습니다. 있는 내용을 조금 더 간략하게 그냥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노트북이 서버에 있는 자원을 또 응용 프로그램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가장 첫 번째 단계로 먼저 이게 송신척이 되겠죠. 이 송신척에서 수신척한테 내가 너에게 접속해도 되니? 라고 먼저 질문을 던집니다. 예, 그게 바로 SYN이라고 하는 신호를 보내요. 내가 너에게 접속해도 괜찮겠니? 라고 하는 이런 신호를 보내면요. 이 수신척에서는 그 신호에 대해서 응답을 합니다. 자기가 그 접속에 대해서 허용을 하고 싶으면 자기가 그 수신을 받는 모드로, 즉 리시버 모드로 변화를 시키고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그래, 접속을 해도 괜찮아 라고 하는 응답을 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응답을 내가 받았다고 하는 신호를 다시 에크라고 하는, 그래, 알아서 지금부터 전송할게, 연결할게 라고 하는 신호를 이렇게 주게 됩니다. 그게 여기 말하는 에크입니다. 이렇게 세 단계로 왔다 갔다 왔다 가죠. 그런 걸 갖다가 세 가지 방향으로 핸드쉐이킹 흔든다,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3-way 핸드쉐이킹이라고 명명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세션 계층입니다. 세션 계층은 응용 프로그램 계층 간의 통신을 제어하는 구조를 제공하려고 응용 프로그램 계층 사이의 접속을 설정하고 유지하고 종료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즉 이런 것들을 우리는 동기화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션 계층은 통신 장치 간의 설정을 유지하고 동기화하는 역할을 한다. 자, 세션 계층에서는 데이터 단위인 메시지를 전송 계층으로 전송할 순서를 정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전송 계층에서 데이터 단위가 뭐였죠? 예, 세그먼트라고 했죠. 그래서 세션 계층에서 메시지가 내려오면 그것을 세그먼트로 만드는데 이제 여러 분할을 해서 잘라가지고 세그먼트를 여러 개로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메시지가 세션 계층에서 전송 계층으로 내려가기 전에 이 전송 계층에서 이미 이렇게 순서를 다 정해가지고 분리된 상태는 아니지만 분리할 순서 자체를 정해놓고 이렇게 표시를 해서 내려보내줍니다. 네, 그러면 세그먼트에서 그 순서대로 잘라서 데이터를 분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수신척에서는 이 분리된 세그먼트를 세션 계층으로 올리면 이렇게 분리되어 있던 것들을 다 원래 상태의 메시지로 맞는 상태에서 이 헤더를 떼어내고 다시 표현 계층으로 올려줘서 하나의 메시지로 전송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표현 계층에서는 컴퓨터 시스템과 네트워크 사이에
요구되는 포맷으로 맞추어주는 기능을 담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데이터의 효율과 보안을 위해 압축도 하고 암호를 해주고 또 전송하는 어떤 여러가지 포맷으로 변경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압축 그림 파일들 있죠. JPEG이라든가 우리 동영상 파일은 MPEG이라고 부르죠. MPEG 이런 것들이 이 계층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전송되는 과정을 그림으로 잠시 보겠습니다. 자, 송신 측에서 수신 쪽으로 보냈는데요. 앞전에서 배웠던 우리 데이터 단위라는 이야기 많이 했었죠. 자, 응용계층에서 데이터 단위가, 메시지 단위가 넘어옵니다. 넘어오면, 표현 계층에서는 압축도, 암호도 하고요. 압축도 해서, 헤드를 붙이고, 또 그 다음 단계인 세션 단계로, 내려가면요. 세션 단계에서는 이 메시지를 전송 단계에서 분할을 할 수 있도록 아까 자른다고 했죠. 이렇게 번호를 매겨서 보내줍니다. 예, 그렇게 해서 하위 단계를 거쳐서 다시 수신 쪽으로 넘어왔으면 세션 단계까지 올라오면 아까 분리했던 것들을 하나로 만들어서 또 보내면 그 압축된 걸 암호화를 풀고 압축된 것도 풀어서 헤드도 없애고 해서 원 데이터로 만들어서 이제 응용계층으로 올려주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자, OSI 7계층에서 가장 마지막 계층인 응용계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응용계층은 사용자나 소프트웨어가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즉, 우리 사용자들이 컴퓨터나 네트워크에 접근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이 응용계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파일을 전송하기 위해 또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해서 어떤 사물을 보기 위해 또 원격에 접속해서 뭔가 인터넷을 하고 영화도 보고 쇼핑도 하고 또 이메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한테 메일도 전송하고 하는 등의 이런 각종 행위들이 바로 이 응용계층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통신의 최종 목적은 응용계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거기서 그렇게 할 때 사용되는 여러 가지 프로토콜이 있죠. HTTP 같은 인터넷을 사용할 때 우리가 쓰는 거. 그 다음에 메일을 보낼 때 쓰는 SMTP. 또 메일을 가져올 때 쓰는 POP3. 예, 파일을 전송할 때 FTP 등, 이런 많은 응용 프로그램에 필요한 프로토콜이 이 응용 계층에서 사용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전송되는 과정을 또 잠시 보면요. 이런 송신 측에서 수신 쪽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데 우리가 익스플로러를 가지고 네이버에 접속을 한다든가 또 메일 전송을 한다든가 유튜브로 동영상을 본다든가 이런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 그게 바로 응용 계층에서 이루어지고요. 그 데이터가 바로 표현 계층으로 넘어가서 이게 일종의 메시지가 되고 하위 계층을 통해서 수신 쪽에 전달이 되고 또 전달된 게 표현 계층을 통해서 우리가 또 다른 사람 이메일로 전송이 된다든가 여러가지 환경으로 우리가 보낸 데이터가 이렇게 가게 되고요. 수신 쪽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하게 되면 다시 이런 경로를 통해서 송신 쪽으로 수신 쪽으로 이렇게 전송이 되는 것입니다. 네, 이것으로서 OSR 7계층에 대해서는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